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서 가져오신 뉴스부터 볼까요? 어떤 겁니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당원 투표 100% 이 지겨운 뉴스 오늘 또 하겠습니다. 네. 연일하고 있는데. 연일 며칠째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 투표로 바뀐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원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오늘 이제 상임 전국이 열어서 국민의힘이 당원 개정안 의결을 한 거고요. 네. 어제도 다 다루셨을 텐데 당원 투표 100%로 확대, 그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요거는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나중에 이제 선출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 적용되는 네. 그 조항들을 골자로 하는 당원 개정안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23일 날 전국위에서 개정안을 의결을 해야 되고요. 이후에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이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다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런 일정인데, 네. 이렇게 하면 1월에는 후보 등록이 가능해지고 이런 일정으로 가면은 3월 초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설명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권 주자들 간의 이해가 좀 갈리고요. 그래서 이해가 갈리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 상당히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오프닝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승부 조작이다. 이 막장 드라마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MBC 방송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연을 했죠. 그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판을 했고요. 네. 그러면 그런 비판을 하고 본인은 그럼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 당대표가 되면 공천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는 기정사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또 여지를 뒀습니다. 저렇게까지 유승민을 죽이려고 하는데 출마를 해야 하느냐 고민하고 있다. 지금 날짜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네. 더 시간을 두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해찬 이사장님이 지지난주에 청년 최고위원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답인 거죠. 나갈 네. 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당원 투표 100%를 가지고 뭐 이해관계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네. 장이 이제 선 것 같아요. 다 지금 뭐 전당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대구시당에서 사실상 또 당대표 출마 선언을 이제 한 그런 모양새가 됐고, 네. 100% 당원 투표에도 내가 이긴다 이렇게 장담을 한 그런 모양새고요. 아하. 김기현 의원,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가지고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비판한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은 당원은 못 믿지만 당대표는 되겠다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네. 또 가장 또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지금 처지에 있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인 것 같아요. YTN 방송에 나와서 지금 룰대로 해도 내가 1등이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온다는 거냐 이런 의문인데, 네. 진짜 출마할 것이냐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지를 뒀고, 총선 때 표를 벌어올 사람이 누군지 따져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 얘기만 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뉴스 보니까요. 장예찬 이사장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네, 혹시 뵙고 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셨나요? 아니요, 저희 오늘 이제 청년들이 함께 노동개혁 등 정부의 개혁 과제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취지의 행사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고 왔는데요. 네. 뭐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뭐 나누지 않았고요. 다만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느 때나 어떤 식으로 룰을 개정할 때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선거 룰이나 경선 룰이라는 것은 매번 지도부가 바뀌거나 새 선거할 때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그 유불리를 가지고 지나치게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게 과연 이 애당심이 있는 자세인가라는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 유명한 일화가 성경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일부 주자들 지금 바뀌어가는 당원 100% 투표가 그분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워딩의 수준, 뭐 승부 조작이다, 막장이다, 그리고 뭐 이게 동네 골목대장 뽑는 거냐 등등의 언어는 네.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아기를 반으로 갈라버리라고 하는 그 솔로몬 일화에 나오는 가짜 엄마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러니까 당원 투표가 이분들에게 불리한 거예요. 아하. 지금 당원들의 마음이나 당심을 고려하면서 이게 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당원들을 다독이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낼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이러면 이럴수록 이분들은 당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설령 당원 투표 100%로 안 된다 하더라도 7대 3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될 분들이구나라는 걸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일부 동감을 하면서도 예. 반대쪽에 있어서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당원 투표 100%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권성동, 김기현, 조경태 의원 등이고 반대하는 쪽이 안철수, 윤상현 의원의 유승민 전 의원 등인데 이 구조를 보면은 그런 100% 당원 투표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원들 또 지지층에게 그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당권 주자들이 이 어떤 우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이런 요식행위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실하게 설명을 해 나가면서 네.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대표라 할지라도 앞으로 중도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좀 놓쳐왔던 뭐 MZ세대 포함해서 청년층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 반대쪽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네. 한 가지요. 장희찬 이사장께서는 룰 개정에 반대하는 모습이 당심을 얻지 못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의 체급을 불리고 더 키워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네. 이 지나친 친윤 경쟁이 유승민 전 의원만 자꾸 키워주는 상황이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평론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7대3 룰 이런 이제 구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해가지고 다소 이제 뭐 저조한 득표를 하고 낙선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계속 뭐 다소 일부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룰에서 패배를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구도 속에 들어가 버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낙선하더라도 소기에 어떤 성과만 거두면 잘 싸웠다 뭐 이럴 거잖아요. 아하. 그런 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오히려 기회를 얻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다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냐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늘어난 만큼의 당원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갈림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장해찬 이사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 부분 어떠세요? 차라리 7대3 원래 룰대로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지는 모습을 보면 거의 뭐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힘이 많이 약화될 텐데 오히려 룰 개정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더 키워주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다른 분이었다면 다른 형태의 정치인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미 이 소위 말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분들은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을 때 탄핵 이후 새로운 어떤 이 보수 내부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변할 때 그때도 보수 진영으로부터 대안이라고 선택을 못 받았던 분들이에요. 아하. 근데 원내대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대립했고 원래는 친박이었지만 이제 비박의 중심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당까지 하셨고. 근데 사실상 지금도 그때와 뭐 똑같은 노림수인지 모습을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대안으로 인정을 받을 거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이후에 대안으로 선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그냥 유승민은 안 된다라는 뿌리 깊은 정서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100% 당심으로 갔을 때 뭐 총선이나 정부의 향후 지지율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나밖에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차라리 제3에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오면 찾아왔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게 전통적 보수층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실패 이후에 한번 판결을 내린 거라서 저는 이게 대세적 관점에서 크게 뒤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도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 부분은 당신 100%로 가되 그 과정에 있어서 당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더 하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 정도는 있어요.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3월 12일이다 보니까 그 전에 전대를 마무리하려면 좀 절차를 서둘러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당협위원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당심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민심은 이번에 정말 정부와 하나 되어서 제대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여당 보고 싶다.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 의결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돼서는 이분이 뭐 과거에 뭐 배신의 정치다, 그 다음에 뭐 여러모로 이제 뭐 공격적인 성향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것은 이 반만 평가하는 거라고 봐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상당히 이제 정치적 체계가 확 불어난 거는 단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대립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부남 중복지
요걸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비전을 갖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자기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려면 그러한 아젠다를 갖고 사실은 승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장해찬 회장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룰이 잘못됐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나를 미워하냐는 듯이 뭐 이런 얘기가 주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보다는 앞으로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거면 과거에 꺼냈던 그런 비전을 중심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분들 중에 명확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열심히 돕겠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 정책이든 뭐 정치 이념이든 뭐든 나만의 어떤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당권 주자분들이 내 아젠다는 무엇인지 좀 더 국민과 당원분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부는 쓴소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장해찬 이사장님의 아젠다는 쓴소리다. 쓴소리로 승부를 보는 이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쓴소리를 자기 주목받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정말 내밀한 곳에서 해야죠. 내밀한 곳에서 쓴소리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장해찬 이사장님이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겨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이게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부추겼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도움이 됐다라고 첨예하게 맞붙었었는데요. 네. 사실 이 황수경 전 청장이라고 문재인 정부 초기 통계청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재임하던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득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겼다라는 통계 결과가 한번 발표되고 청와대가 뒤집혔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편적인 통계 아쉽다는 취지로 직접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좀 석연치 않게 통계청장이 교체됐는데 교체될 때 황수경 전 청장이 정치가 통계에 침입하는 걸 막지 못했다라고 매우 의미심장한 이 말을 또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인사개입을 통해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통계청장을 교체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주요 통계 중에 특히 논란이 된 게 부동산 통계인데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한 초기 한 2, 3년 동안 아파트값 한 11%밖에 안 올렸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죠. 논란이 컸었죠. 네, 실제 이제 시중은행의 대출의 이 근거가 되는 KB국민은행 통계로는 50% 이상 올랐거든요. 첫 3년 동안. 네. 저도 이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절망했던 30대 중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어떤 정부 정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마사지된 통계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이 그때도 불거졌었는데 네. 이제 정부가 바뀌고 감사원에서 그걸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 통계청장이 갑자기 갈리고 통계 조작이다 뭐 아니다라는 여야 간의 공방이 떠오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야당이 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다. 그리고 정치 보복 시즌 2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나 이런 감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 만들어서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심화되고 민생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 정부 걸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이지만 정부가 바뀌고 이전 정부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왜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되고 살아있는 권력도 감사해야 되고 원칙적이죠. 네.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바뀐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기준을 들이대야 그 다음 정부는 정권 교체든 연장이든 5년 뒤에 내가 이 수사, 이 감사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원칙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는 업무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시스템이 발전해 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마치 절대 악인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해야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다음 정부에서도 보수 정부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가 일 잘했는지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발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발전을 하려면 이 최소한 감사원이 뭘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정치권이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태도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네. 뭐
문재인 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뭐 조작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지만 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부풀려서 이게 다 어떤 통계 조작이고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이 얘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것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원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이 통계청장 교체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이제 그 당시에 가계동향 조사와 관련된 논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비정규직 수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통계청장이 이건 조사 방법의 변화일 뿐이다라고 답했다는 부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장해찬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동산 통계에서는 잘못된 어떤 표집이나 이런 거 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하나도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소득동향 조사, 가계동향 조사와 관련돼서는 그때 이미 조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논란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통계 좀 안다는 국내 모든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있던 조사를 여러모로 고치고 하는 과정에 고친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청장을 바꾸는 과정에 어떤 직권남용이 있다든지 또 이 통계청 자료가 오가는 과정에 규정 위반이 있다든지 그런 건 따질 수 있지만 그게 통계 조작이냐? 요거 의문인 거고. 그다음에 고용 통계 관련돼서는 이게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인데 어떻게 통계 조작이 되겠습니까? 비정규직이 갑자기 줄어들었으면은 그거는 의문이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왜 통계 조작이냐 의문이고 오히려 ILO가 2018년에 기준을 바꿨어요. 비정규직, 정규직 그 통계 조사할 때 네. 앞으로 얼마나 더 고용이 유지될 것이냐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을 넣으라고 이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가 바뀌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그 당시 설명을 했거든요. 다 그 당시 국정조사에서 다뤘습니다. 또 이걸 얘기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원이 이 조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 호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집이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억짜리 집 갖고 있지도 않죠. 저는 불쌍한 인생인데 아무튼 이거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20억으로 내놨다고 예. 그거를 부동산 통계에 잡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부당함이 있는 건지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잘 아는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사고 팔아봤기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이 단순히 호가만 가지고 KB은행 통계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집 구매 계약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가 보통 현금 가지고 집 다 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담보. 그렇죠. 그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기준이 바로 KB은행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감사원 통계 가지고 대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의 중위평균값 최근 3개월치를 따져서 이 민간은행에서 통계를 내고 그걸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시중은행에서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대출 금액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너무 동떨어진 결과를 김현미 전 장관이 자신 있게 말하면서 나날이 집값 올라가는 걸 보고 시리에 빠졌던 사람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네. 그렇다면 그 당시 11% 올랐다는 감사원의 통계 근거가 정말 정부의 기준은 달라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값 실거래가가 폭등했던 일부 지역이나 일부 단지 등을 의도적으로 빼고 이게 최대한 국민들 앞에 말하기에 좀 덜 부끄럽게 덜 민망하게 표본을 조작한 것인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마 김민하 평론가님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깊이 저보다 들여다보셨을 테니까. 다만 이 황수경 전 청장이 물러난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청와대에 압박이 있었다면 이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동산 통계 관련돼서 표본 조작이 있었다면 이건 아주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요.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요. 그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접시 위에 광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외부에서 좀 시끌시끌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 정부 사람들이나 그에 연관된 다수당 민주당 정치인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해야 될 감사를 못하면 되겠느냐라는 비유인 것 같은데요. 네. 광어에 매우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무서운 비유도 아니고 그냥 예. 할 일 열심히 하자라고 직원들에게 으쌰으쌰 하면서 내부적으로 한 말인데 이걸 네. 국회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까지 이제 외부로 유출돼서 기사가 난다는 것 자체가 감사원 내에 이제 문정부 사람들이 지금 유병호 총장을 좀 흔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아하. 느낌을 받습니다. 수산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대통령실에 문자만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들 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해찬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